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명대학교 동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유전희귀질환센터를 맡고 있는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또 식사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또 무겁고 좀 어려운 주제 이제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의 주제가 뭐 유전자 이런 거다 보니까 좀 그렇게 쉬울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그래도 조금 알면 이해하시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유전자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정말 많이들 들어봤고 뭐 사실 모르는 분이 없으시지만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은 일반인들 중에 잘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몸은 아시다시피 이 모든 이 생명체는 다 100조 개 이상의 그런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도 100조 개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세포에 이것이 이제 세포인데 이 세포 안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지만 그 소조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핵이라고 들어보셨죠? 핵. 세포에는 다 핵이 있습니다. 이 핵이 있는데 이 핵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염색체가 들어있는데 이 염색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영화나 어디서 이제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뭐 염색체를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열을 하는 어떤 특수한 환경에서만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져 가지고 X자 모양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실타래가 꽉 뭉쳐져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 실이 이렇게 염색체 형태로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염색사라고 해서 이렇게 실 모양으로 이렇게 풀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것들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것이 안에 구조가 뭐 이렇게 DNA 많이 들어보셨죠? 이 DNA랑 뭐 히스톤, 단백, 기타 등등이 있는데 주로 이 DNA가 주로 이루게 되겠고 이 DNA는 이중 나선 구조 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뭐 CF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근데 이 DNA는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당, 인산 등의 그런 뼈대가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이 염기쌍이 있습니다. 염기라는 것은 뭐 종류가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뭐 정식 이름은 다 빼고 AGTC 이렇게 네 개의 염기쌍이 있고 이 AGTC라는 그 암호로 이 암호가 세 개씩 어떤 우리 단백질을 이제 암호화해서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 왜 중요하냐? 우리 몸은 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전자에 단백질을 만들고 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이 유전자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A에 유전자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런 DNA 중에서도 이렇게 유전자가 기록되어 있는 일부를 이제 우리가 중요시 분석을 하고 질병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유심히 이제 관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유전질환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몸속에 이 생식세포에서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가 이제 생겨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이 DNA 이중 나선 구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아까 이것이 단백질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암호화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나중에 이 암호를 보고 우리 몸이 전상 단백질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이 돌연변이 유전자가 생기게 되면은 이것이 이렇게 비정상 단백을 만들거나 혹은 정상 단백을 아예 만들지 못하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상 단백질은 우리 몸의 모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을 것인데 비정상 단백을 만들면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렇게 생성을 못하게 된다면은 기능을 아예 할 수 없겠죠.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짐으로써 질환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전 질환은 당연히 우리 온몸이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어디에든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 질환은 종류가 우리 몸에 다 생길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오늘 들어보셨고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유전성 암이 있고, 그 외에도 뭐 유전성 심장 돌연사, 유전성 신경 근육 질환, 또 골격 결합 조직 질환, 내분비, 피부, 눈, 혈액 응고 질환, 비뇨 생식기, 기타 등등 뭐 우리 몸의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유전 질환이 다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질환 이름 얘기를 해도 어찌 보면 강의를 하는 저도 거의 좀 실제로는 잘 볼 수 없고 이랬었는데, 그 몇 년 사이에 지금은 우리 임상 일반과에서도 진단을 좀 예전보다 많이 하는 그런 질환들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없었다가 생긴 게 아니고 예전에는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인 거죠. 네.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의 주제 유전성 암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물론 이것은 어떤 뭐 통계나 무슨 그런 거 따라서 다 조사마다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제가 이제 어떤 큰 연구 결과를 보니까 나라랑 상관없이요, 일단 82세까지 암에 걸릴 확률이 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3명 중에 1명인 거죠. 그런데 이 전체 이 암 중에 약 한 5에서 10% 정도는 세대를 통해서 유전이 되는 암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암 종류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이 유전성 암 관련 유전자, 그런 걸 이제 가지고 있는 보인자가 암이 발생하는 위험도는 암 종류마다 차이는 있지만 주요 암들을 보면은 유방암이나 대장암, 직장암 이런 것들이 다 70% 이상 이렇게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유전성 뭔가 암에 관련된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이런 거 없이 이제 일반적으로 걸릴 확률에 비해서 확연히 높죠. 그래서 일반인들의 평균 생암 발병 위험도보다 이 유전자 결함이 있을 경우에 훨씬 높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전성 암에는 종류가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고 뭐 지금도 조금씩 더 알려져 있곤 하지만 비교적 빈도가 높은 질환을 몇 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유전성 유방 난소 종양 증후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방암과 난소암이 많이 생기는 유전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흔합니다. 가장 흔한 유전성 암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것 때문에 유전성 암에 대한 검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기 발병하는 유방암과 난소암의 이 대다수를 차지하고요. 유전성 유방암의 70%, 상피성 난소암의 10%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HBOC라고 하는 유전성 유방 난소 종양 증후군의 대표적인 환자가 이제 헐리우드 배우인 안젤리나 졸리입니다. 이 사진은 안젤리나 졸리의 이제 가족 사진인데요. 이분이 안젤리나 졸리랑 닮았지만 엄마입니다. 엄마인데 이 가족 안에 이 유전성 유방 난소 종양 증후군의 그 유전자 돌연변이가 이 가족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가게 안에 다양한 종류의 유방암과 난소암, 그 다음에 전립선암 이런 것들이 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고 사망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2015년도, 14년도쯤에 유명했던 것이 이분이 좀 선구적으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해서 아직 암 환자가 아닌데 미리 예방 차원에서 유방을 절제하고 난소 난관을 절제하는 거를 이때는 거의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명인이 앞장서가지고 본인 가게에서 그렇게 암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에서 돌연변이가 나온 걸 확인을 하고 양쪽 유방과 난소 난관 절제술 자궁까지 다 떼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유명한 사람이 그걸 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이 검사가 무엇인지, 이 질환이 무엇인지 굉장히 많은 홍보가 되었고, 어떤 예방적인 그런 수술을 권장하거나 할 때
이런 분의 사례가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실제로 이분을 따라서 굉장히 많은 그런 시술이 이루어지고 또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은 수많은 유전자 중에 BRCA1, BRCA1, BRCA2 유전자 요 두 가지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원인이 되겠고 BRCA1이 돌연 변이가 있으신 분도 있고 2가 있으신 분도 있어요. 그랬을 때 물론 1, 2 따라 가지고 이 암 발생 확률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좀 이렇게 묶어서 그냥 얘기를 하자면 일생 동안 유방암 확률이 한 80%, 난소암은 보고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10에서 40%까지. 예, 그래서 일반인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발생 확률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방 난소암뿐만 아니고 앞에 그 안젤리나 졸리 그 사람 가족 그 아저씨 한 명도 그 전립선 암에 걸린 게 나왔듯이 다른 암의 발병 위험도도 증가합니다. 대표적인 게 전립선암과 췌장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명한 유전성 암이 주요 암이요. 유전성 대장암이 되겠습니다. 전체 대장암의 약 5%를 차지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유전성 대장암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질환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거 그냥 몇 개만 말씀드리면 종종 이제 보는 환자분인데 이제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FAP라고 해서 이것이 뭐냐면 상염색체 우성 유전 질환입니다. 상염색체 우성 유전 질환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이 유전자를 엄마에게서 하나, 아빠에게서 하나 이렇게 받게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어도 내가 병이 발생하는 경우를 상염색체 우성 유전 질환이라고 합니다. 상염색체 열성 질환은 엄마 아빠에서 받은 게 다 돌연변이가 있어야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이 유전자 암의 경우에는 상염색체 우성 유전 질환을 따르고 있긴 합니다. 네. 이 FAP 같은 경우에는 APC라는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생기게 되겠고 이것이 여기 그림처럼 대장 및 직장에 100개 이상의 이런 자잘한 선종이 이 정상이 이렇게 깨끗해야 되는데 이 FAP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잘한 선종이 100개 이상, 많게는 수만 개 이렇게 이상 가득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암은 아니지만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절제를 안 할 경우에는 100% 대장암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이것을 이제 대장 절제를 많이 이제 하시죠. 네. 그리고 린치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 린치 증후군은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 HNPCC라고 해서 아까 앞에서 봤던 그런 용종이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닌 그 비용종증 대장암. 예. 다른 말로 이제 HNPCC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요즘은 린치 증후군이라고 일반 분들도 그냥 많이 얘기를 하신 걸 들었습니다. 이건 역시 상염색체 우성 유전 질환이 되겠고 이것은 아까처럼 APC 유전자 하나만 주요 원인이 아니고 MLH1, MSH2, MSH6, PMS2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주요 유전자만 4개를 말씀드렸고 다양한 유전자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유전자가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한 가지 유전자만 검사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전자를 다 포함해서 검사할 수 있는 검사를 선택해서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암의 경우에 70-80% 일생 동안 발생한다고 하고요. 자궁암의 경우에는 40에서 50%.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위, 소장, 간, 담도, 뇌, 피부 등 우리 몸의 온갖 부위에 다양한 종류의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그리고 리프라메니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이름들이 다 어렵죠. 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저도 쉽게 하고 싶지만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냥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유전성 대장암 안에 이런 이름들이 붙어 있는 질환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발견한 분들의 이름이 붙어 있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름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리프라메니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체 우성 유전 질환이고 TP53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젊은 나이에 다양한 부위에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부 조직 6종, 골 6종, 유방암, 중추신경계 종양, 무심피질 이런 데 암이 주요 암이 되겠고, 여기에 적혀 있지 않은 수많은 장기에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대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있는 경우에는 또 무서운 것이, 여성의 경우에 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보인자의 경우에 일생 동안 암이 거의 100% 발생한다 보면 됩니다. 이런 경우. 또 그냥 하나 발생하는 게 아니고 많은 경우에 이 중에서 2종류 이상의 암이 발생을 합니다. 그 외에 좀 더 빈도가 많이 낮은 암들, 유전성 암들, 빈도가 낮지만 가끔씩 이제 진단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아무리 빈도가 낮아도 내가 거기에 해당이 되면은 그게 전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반드시 검사를 하고 알아봐야 되는 것들이죠. 다발성, 내분비 선종, 이제 맨1, 맨2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우리 내분비계에 이상이 생기는 그런 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니펠 린다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VHL 유전자의 유전자 변이가 생겨서 암이 생긴 것인데, 중추신경계, 그 다음에 신장암의 유전성 신장암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이 눈에 생기는 소아의 안구 악성 종양을 일으키는 망막모세포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정말 수천 가지 이상의 저도 지금 처음 들어보는, 이런 못 들어본 유전성 희귀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은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렸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제 처음 보는, 지금도 이름 처음 들어보는 너무 어려운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 몇 개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검사를 해서 이제 나오게 되면은 매번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거를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제 결국 제가 이제 유전자 외래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거 결국 다 비슷한 걸 궁금해 하시니까요. 몇 가지만 이제 문답 형식으로 지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 유전성 암은 자식에게 전부 유전되는지, 기본적인 거지만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당연히. 이게 제일 기본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그냥 많이 쓰는데요. 이 그림을 쓰는 이유는 그거랑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난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런 대표적인 상염색체 우성 유전에 가까운 것을 실생활에서 많이 알고 계신 게 하나 있습니다. 혈액형이죠. 네. 혈액형 유전되는 거 어떻게 되는지 다들 잘 아시잖아요. 네. 네, 이제 아빠가 A5고 엄마가 OO형 같으면은 자식은 A형일 확률이 50%라는 거 많이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A5고 O인데 B가 일반적으로 나올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고, 네, 그거랑 유전성 암의 경우에 이제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기 때문에 혈액형처럼 비슷하게 흘러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전자를 일단 주는 거는요. 근데 혈액형이랑 물론 다른 점은, 혈액형은 A형을 주면은 A형의 형질을 갖고 있으면 A형이 반드시 발현이 되죠. 무조건 혈액형 검사를 했을 때 A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전성 암은 그 보인자라 할지라도 100% 발현된 건 또 아니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냐, 그 돌연변이 유전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에 대해서는 똑같이 50% 확률로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만약에 이 작은 스몰 b, 이 작은 b가 정상 유전자고 큰 이 빨간색 b가 돌연변이, 나쁜 유전자 변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엄마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정상인데, 이래서 자식을 낳게 되면은 50% 확률로 이 빨간 큰 b를 가지고 있는 자식이 50% 확률로 생깁니다. 근데 이 50% 확률은 당연히 다 개별적인 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봤냐면, 자녀가 4분 계신데 4분 다 변이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봤고요. 4분, 5분 계신데 1명도 없는 경우도 봤습니다. 네.
확률이니까 뭐 어느 쪽이든 다 가능합니다. 다 있을 수도 있고 다 없을 수도, 한 명 가지고 있을 수도. 그거는 각 개인을 다 검사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유전성 암 유전자 변이는 모두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게 99% 이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 뭐든지 100%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가 이제 부모에게서는 없는 새로운 유전 변이가 항상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이렇게, 물론 이 신이 이제 하느님이 잘 설계를 잘 해놓으셨지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반식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이 자녀가 태어날 때,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도 사실 오차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오차가 생깁니다. 오차가 생기고 그 오차가 결국 새로운 유전자 변이, 복사를 할 때 똑같이 복사를 하지 않고 조금 오차가 생겨서 변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영어로는 데노보 뮤테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 한 세대를 내려올 때마다 내가 그러니까 부모님에게서 내가 새로 태어날 때 약 평균 한 100개 정도의 새로운 유전자 변이가 생깁니다. 100개라고 해서 유전자 변이가 100개나 생기면 병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 뒤에 좀 나오겠지만은 이 변이라는 것이 다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어쨌거나 어떤 새로운 변이는 세대가 내려가면 새로운 게 항상 생겨요. 이렇게 100개씩. 그런데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이 생깁니다. 많이 아시는 것 중에 이제 왜 다운 증후군 뭐 그런 것 같은 경우 염색체 수회 이상 질환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다운 증후군 있고, 이런 것들은 그 산모의 연령과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는 거 많이들 이제 아실 겁니다. 35세 이상 산모가 이렇게 고령일수록 그 확률이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으로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데, 그거랑 달리 이 유전자 변이 요 개수는 엄마보다는 아빠의 나이가 더 많을수록 새로운 변이가 더 많이 생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아빠 나이가 1살 증가할 때마다 새로운 변이 개수가 1.5개 더 증가한다. 물론 엄마도 1살 증가할 때마다 새로운 변이가 0.37개 증가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유전자 변이를 봤을 때는 이 좀 이른 나이에 자녀를 가진 것이 유전적으로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에게서 왔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유전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런 가계도를 잘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유전자 외래 같은 걸 할 때 가계도를 그리고 긴 시간을 할애해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부분까지 계속 캐묻고 정리하고 하는 이유가,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이 가계도를 바탕으로 뭐 부모에게서 유전이 됐고, 혹은 그렇다면 이 가계도 내에서도 검사를 꼭 해봐야 되시는 분이 누구고,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분은 검사를 좀 해봅시다라고 저희가 권장을 강력하게 드려야 되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항상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 가계도 작성 때는. 왜냐하면 나중에 처음에 예전에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가계도 작성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뭐 조용히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침부가 아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예, 그러면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유전적으로. 그런 거를 뭐 정말 나중에 말씀하셔서 열심히 그린 가계도가 아무 의미가 없어진 적도 있었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사항이지만 숨기지 말고 혼자 계실 때 꼭 잘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가족력이 전혀 없는데 내가 유전자 검사가 왜 필요하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거의 다 필요한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가족력이 없다. 우리 집안에 내가 알고 있기에 지금 암 환자가 나 말고 아무도 없는데 그럼 유전자 검사 왜 하냐?
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암이 다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네. 같은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 유전자 변이가 암으로 발생하기까지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알 수 없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생기고 누구는 생기지 않아요. 또 우리 집안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모두가 다른 이유로 급사하셨을 수도 있어요. 예, 생기기 전에. 그런 경우도 진짜 많았고, 이것은 꼭 유전성 암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다른 유전성 질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돌연변 유전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그런 게 병으로 발생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집안에서는 운 좋게 아무도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유전자 변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내에 암 환자가 없어도 병원성 변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윗세대는 없었지만 내가 1세대로서 유전성 암에 관련된 돌연 변이를 내가 처음으로 이 창시자로서 만들어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나 말고 내 부모님과 관련된 이 혈연들은 검사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내 자녀들은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암의 특징이 일반적이지 않은 암의 특징, 그러니까 보통 암은 좀 일반적으로 고령층에서 많이 생기게 되는데, 특이하게 일반적이지 않게 너무 이른 나이에 생긴다거나, 혹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좀 다발성으로 많이 생겼다거나, 혹은 유방암 같은 경우에도 한쪽이 아니고 뭔가 양쪽으로 처음부터 생겼다거나, 이런 전형적이지 않은 특징들이 있을 때는 유전성 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전성 암의 검사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전성 암 유전자 검사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경우도 종종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미 내가 암 수술을 받아서 조직을 떼버렸다, 그러니까 나 이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신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 거는 혈액이나 조직에서 채취 다 할 수 있어요. 염색체나 DNA, RNA 다 추출할 수 있는데, 이거 검사를 이제 추출해가지고 의심된 질환의 진단 발생 예측에 관련된 검사를 하는 것이 유전자 검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유전성 암 검사를 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 과정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체열을 합니다. 체열을 해가지고 혈액 세포 내에 존재하는 DNA를 추출해서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전성 암과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 변이는 혈액 세포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세포 핵에 존재하는데, 뭐 나이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쭉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시기에 검사해도 다 똑같습니다. 뭐 항암나 치료해서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지금 다 피 뽑으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 같은 거 당연히 아무 상관이 없고요. 네. 그냥 이런 피 보통 한 3cc 정도 뽑거든요. 요거 하나 뽑아서 검사하면 다 나옵니다. 뭐 항암 치료나 기타 등등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그럼 이 뽑은 피에서 DNA 추출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뭐 이거 방법은 이제 좀 머리 아프고 복잡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방법은 1세대 연기 분석, 2세대 연기 분석 뭐 어떻게 이렇게 쭉 있는데, 어쨌거나 유전자 검사를 하는 이건 저희 병원에 현재 들어와 있는 장비를 말씀드린 거고, 아까 왜 맨 처음에 나와서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DNA에 뭐 A, T, C, G 이렇게 무슨 암호처럼 코드가 있다 했잖아요. 그 코드를 검사하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염기 서열 분석이 뭐냐면, 염기가 아까 ATCG라는 그런 코드라 얘기했잖아요. 그 염기의 서열, 염기가 순서가 어떻게 돼 있나, 그걸 분석하는 방법. 그게 이제 영어로 시퀀싱, 이렇게 염기 서열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 기계가 나와 있고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옛날이라 해도 뭐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유전자 하나만을 검사를 굉장히 비싸고 오래 사람 눈으로 힘들게 판독을 했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유전자를 한꺼번에 검사하는 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는 여러 유전자를 많게는 적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천 개, 수만 개를 한꺼번에 검사를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좀 더 자동으로 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많이 물어보신 것 중 하나가, 이렇게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나 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조금 혼돈하실 수 있는 이유가, 유전자 검사를 했으니까, 유전자 검사라는 걸 했으니까 내 몸 유전자를 검사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설명이 처음에 덜 됐으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 인간에게는 유전자가 2만 개 이상이 존재합니다. 2만 개 이상이 존재하는데, 현재 우리가 검사하는 거는 다 보험급여 체계에 있는 검사를 하죠. 이 국내 보험급여 체계에서 한 번에 검사 가능한 유전자는 허가가 되어 있는 것이 보통 1개에서 뭐 100개 미만, 100개 뭐 전후, 현재 그 정도 유전자, 뭐 100여 개 정도를 할 수 있는 것까지가 일반적으로 지금 허가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상의 뭐 유전자를 다 검사하는 거, 그런 것도 물론 현재 테크닉적으로는 가능하고 어떤 그 연구용 검사로서는 뭐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험급여에서 진단을 위해서 하는 검사에서는 허용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검사를 시행한 유전자에 대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전성 암 유전자에 대해서 검사를 하셨다 그러면은 유전성 심장병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이제 예자면 정말 이제 좀 그런 경우, 암뿐만 아니라 뭐 심장이나 다른 질환 같이 가지고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요즘에 유전자 검사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유전성 암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하고, 나중에 또 심장 때문에 갔더니 그쪽에서 또 유전자 검사를 뭐 하자고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유전자 검사 여기서 다 했는데 또 뭘 그때 없다고 들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이런 식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딱 그 유전성 암 유전자는 딱 정해져 있어요. 현재 허가가 되어 있는 것들이. 그것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내 몸에 있는 모든 유전자를 다 긁어볼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합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어떤 유전자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검사를 할지는 우리 전문적인 이제 유전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 환자분에게 가장 적합한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 뭐 패널, 그러니까 유전성 암 유전자를 보는 그런 검사도 있고, 그런 타겟이 다르기도 하지만 방식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검사를 하는 저희 쪽 아니면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기 환자를 보시는 다른 임상과 교수님들도 이 검사 기법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각 기법마다 같은 유전자를 보는데도 이거는 볼 수 있고 이건 볼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 기법을 저희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그까지 같이 판단을 내려서 해야 됩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물론 이런 검사 방법을 다 아실 수는 없지만, 검사 방법이 다를 수 있구나. 왜냐하면 어떤 경우 분명히 예를 들면 BRCA1이라는 유전자를 나 지난번에 분명히 검사를 했는데 또 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검사 방법이 다른 거를 해야지 나올 수 있는 돌연변이 형태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럼 다 했으면 되지 않느냐. 처음부터 그거는 약간 우리 각 임상 선생님 혹은 저도 이렇게 환자를 보는 경우에 좀 이렇게 그런 정책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검사가 이제 특정 유전자 변이를 제일 많이 잡아내는데, 이거는 확률이 다른 검사 방법은 또 요만큼을 잡아내지만 뭐 비율이 적다고, 확률이 적다고 했을 때 뭐 한 번에 하려면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다 검사를 하면 좋겠지만, 뭐 많은 경우에는 이 검사를 할 필요 없는 검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용적인 부분도 부담이 더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게 없으면 다음에 이걸 합시다라고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면 또 환자분 편의를 위해 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빨리 하는 거를 이렇게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환자를 보시는 입장에서 다 좀 다르긴 해요. 자,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 종류가 많다는 거는 비용도 다 다르단 말입니다.
무조건 제일 싼 검사를 하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비용이 좀 많이 나는 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검사 방법이 계속 발전하고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예를 유전자 검사를 10여 년 전에 하셨던 분이 있는데 10년 전에 내가 어디에서 이 검사를 했는데 실제 제가 외래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10년 전에 검사를 어디서 하셨는데 아니면 혹은 친구가 검사를 했다는데 돈을 얼마를 냈다더라.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검사를 하려니까 비용이 이만큼 뛰었다는 거죠. 그게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특정 유전자 하나만 보는 검사만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검사만을 시행을 한 시절이 있었으면 요즘에는 여러 유전자들을 가능성 있는 유전자들을 한꺼번에 보는 이 기법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험 수가도 다르게 되어 있고 특정 유전자 물론 만약에 처음부터 약간 이렇게 점 치듯이 특정 유전자 하나만 있을 거라 생각하고 딱 그거 하나 검사해서 나오게 되면은 가장 이상적이긴 하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면 후보 유전자가 100개가 있다고 했을 때 피 한 번 뽑아서 하나 검사하고 아니고 그리고 100번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비용도 엄청날 거 아닙니까?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고 그런 거를 할 수 없기 옛날에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검사를 했고 또 저렴한 검사가 가능했던 부분도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한꺼번에 검사가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실제 근데 비용은 옛날에 유전자 하나를 검사를 했을 때 비용을 유전자 100개 한다고 해서 곱하기 100 하는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유전자 검사하는 개수에 비하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다 도움이 되고자 이런 검사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 보험 급여가 되는 검사는 병원마다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나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유전자 일부만 부정확한 방식으로 시행하는 검사가 존재하고 그런 것을 하는 기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잘 걸러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또 저같이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이제 잘 아는 사람에게 이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적합한 검사, 보려고 하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검사를 선택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유전성함 유전자 검사 결과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정말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양성 음성이 딱 나온다. 많은 경우에 요즘은 많이 나오겠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도 설명을 잠깐만 드리자면 이 DNA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4가지 연기로 되어 있고 이런 코드를 연기 서열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보고 이제 진단 검사까지 시행을 하는데 그걸 이제 ATCG라 그러면 너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좀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런 코드 아까 얘기한 ATCG라는 코드는 제가 ATCG 말고 그냥 알파벳으로 그냥 바꿔놨는데 이 3개가 하나의 그 단백질을 암호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정상적인 유전자 코드라고 칩니다. 1번이. 그래서 CAT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고양이를 만들어내고 얘는 DOG는 개를 만들어내고 카우는 소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다 했을 때 자, 유전자 변이가 만약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C가 B로 바뀌는 유전자 변이를 가진 분들은 B, 그래도 배트니까 이제 박쥐로 인식이 돼가지고 고양이가 나와야 될 곳에 박쥐가 튀어나왔단 말이죠. 이런 식, 나머지는 다 제대로 나왔어요. 이런 경우. 이런 식의 유전자 변이가 있을 수 있고 3번, 자, 이런 경우는 CAT 다음에 DOG인데 여기서 T가 쏙 빠져버리는 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T가 쏙 빠지면서 나머지가 왜 3개씩 읽어야 되니까 쭉 이렇게 당겨져가지고 순서가 이제 엉망이 됐죠. 이런 경우에는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런 변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4번째는 거꾸로 CAT 중에 T가 빠지는 게 아니고 이 T랑 캣이랑 독 사이에 P라는 게 끼어들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캣까지는 잘 나오지만 이 뒤로 이렇게 알파벳이 밀리면서 3개씩 끊어 읽었을 때 뭔지 알 수 없는 이런 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어려운 유전자 변이를 이제 비교적 이제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저런 변이가 이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 저런 것들이 이제 판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결과가
앞에서처럼 이런 변이 저런 변이 나왔을 때 이게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이런 변이를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이제 판독을 하게 되겠는데, 이 변이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알 수 없는 거냐. 자, 첫 번째, 사실은 우리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 대부분은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 변이는 좋은 변이, 좋은 변이라 뭐 좋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만 정상적인 변이입니다. 뭐냐면 뭐 개인의 머리카락 색깔이나 뭐 눈동자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도 다 그 유전자 변이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개인 간의 단순한 특성을 결정짓는 변이들이 대부분이 되겠고, 그런데 이 중에서 일부가 나쁜 변이, 우리가 보려고 하는 뭐 어떤 암이나 질환을 일으키는 돌연 변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없는, 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변이, 이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유전자 한두 개만 검사할 때는 이런 변이가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몇 개 검사 안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유전자를 한꺼번에 수십 개, 수백 개를 검사하다 보니까 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변이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변이가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것은 뭐 영원히 알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상당수는 처음에는 의미가 알 수 없다가 이게 좋은 변이냐 나쁜 변이냐 판단하는 거는 저희가 이 과학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근거들을 해서 뭐 점수를 매겨서 뭐 몇 점 이상이면은 나쁜 변이다, 그렇지 않다,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점점 과학적인 근거가 더 많이 쌓이면은 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변이 대부분이 좋은 변이냐 나쁜 변이냐로 이렇게 해석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결과지를 받아보시면 많은 경우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변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지금 왕왕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꽤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앞에 잠깐 말씀드린 거지만 또 하나의 질문이, 유전성 암 변이를 그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유전성 암이 항상 발생하냐?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변이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 내에서 검사를 했는데 몇 명은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고 몇 명은 없을 거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실제 임상 증상에 나타나는 비율은 유전 질환마다 아주 다양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마다 다양하게 나타나요. 증상의 종류도 그렇고 발생 위치, 중증도, 심한 정도도 다 다릅니다.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돌연변이 종류, 그다음에 다른 유전자 영향, 환경 요인이 있겠지만 아직 과학적으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예방이나 치료법이 전혀 없냐? 자, 지금까지 그럼 유전성 암 뭐 이렇게 뭐 유전 질환 얘기를 했는데, 그럼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봐야 되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미 그렇게 갖고 태어났으면은 걔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요. 최소한 아직 내가 그 유전성 암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보인자에 대한 발병 감시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나온 것처럼 이 보인자가 없는 분에 비해서 그런 특정 암들이 발생할 확률이 월등히 높으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20대 때 건강검진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데 좀 그런 게 있다고 알고 있을 경우에는 남들보다 훨씬 잘 받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여러 암 종류마다 지침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인자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검사가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발병 감시 계획을 세워서 잘 받으셔야 됩니다. 뭐든지 아시다시피 조기에 발견할수록 예후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방적인 중재 시술도 있을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 유방에 암이 생길 수 있다니까 아예 유방을 떼버린 거지 않습니까?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변이 표적 치료제, 요즘은 이게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가 내가 이미 암에 걸렸는데 난소암 뭐 이런 게 걸렸을 때 그 유전자 변이가 나왔을 경우에 이런 표적 치료제를 쓰면은 예후가 이제 훨씬 좋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 변이를 이미 암에 걸렸다고 해서 내가 검사 뭐하러 하냐 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암에 걸리신 분들도 검사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게 이런 변이 표적 치료제, 치료가 더 잘 될 수 있는 치료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처음부터 안 갖고 태어나면 제일 좋잖아요. 그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 그 부모님에게서 50% 확률로 이제 내려줄 수가 있고, 또 내가 만약에 그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고 또 이제 자녀를 가지려고 했을 때 50% 확률로 제발 가지 말아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밖에 사실 방법이 없었지만, 요즘에는 착상전 유전 검사라 해가지고 PGT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착상 전에 이 배아로부터 소수의 세포를 채취해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괜찮은 애들만 골라가지고 이식하는 방법이 기술적으로는 요즘에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많은 경우에 가능한데 이것이 현재 국내에서는 생명윤리법에서 허가하는 약 200종의 유전 질환으로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상기 말씀드린 뭐 어떤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희 이제 동산병 유전희귀질환센터에서는 말씀드린 그런 유전상암뿐만 아니고 여러 단일 유전자 유전질환 의심 환자, 또 세포 유전학적 유전질환 의심 환자, 또 그런 유전질환이 있을 때 가족 검사, 또 극희귀 질환 산정 특례, 또 기타 유전질환 의심 환자분들에 대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